뉴욕 증시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지금 5시 57분을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장이 마감될 텐데요. 먼저 3대 지수 숫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상황 악화, 그리고 레벨 부담으로 혼조 출발했는데요. 다우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하락 출발한 가운데 계속해서 낙폭을 조금씩 키워 나갔습니다. 현재는 0.54% 내려갔고요. 그래도 3만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만 55선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유일하게 홀로 상승 출발을 해줬습니다.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0.4% 오르면서 12,51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역시나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9포인트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3,68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까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등했는데요. 이번 주 첫 거래일인 오늘장에서는 악화하는 코로나19 상황이 투심을 저해했습니다. 미국에서 입원 환자가 10만 1,000명을 넘으면서 연일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각지에서는 강화된 자택 대피 명령을 내리는 등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될 거란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겨울에 닥칠 위기에 대한 우려가 오늘장에서는 이렇게 하락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겨울철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을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CNN은 전일 미국의 부양책 예산안 합의에 적어도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으나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건데 바로 기업들의 코로나19 면책 그리고 주 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에 대한 여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양당은 팀을 나눠 사안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목표가 9천억 달러에 달하는 부양책을 타결시키는 것으로 통일되면서 이 빠른 협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빌 캐디시 상원의원은 이번 주 초에 법안이 타결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통령과 맥코넬 대표도 이를 지지해 줄 것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영국과 EU의 미래관계 협상 상황은 오늘장에서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현재 막바지 협상에 접어든 가운데 여전히 이 특정 사안들에 대한 양측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상 타결에 실패하게 될 경우 사실상의 노딜 브렉셋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 뉴욕 증시 마감 직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지금 거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종목과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다우지수를 가장 크게 끌어내린 종목으로는 인텔과 캐터필러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인텔이 3.9% 강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캐터필러 또한 2.24%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8개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가 2.5%로 가장 약하고요. 금융과 부동산 그리고 자재 역시 0.6에서 0.8% 떨어지면서 약세입니다. 그런 반면에 커뮤니케이션과 유틸리티 그리고 기술주는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 상승폭이 다소 제한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빵주 가운데서는 오늘 페이스북이 현재 2.14% 상승 나타내주고 있고요. 넷플릭스 역시 3.54% 오르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견인해줬습니다. 그런 한편 테슬라는 약 8% 크게 오르면서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골드만삭스의 한 전략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바이러스 상황 악화로 인해 시장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백신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강화된 봉쇄 조치와 제약들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49% 떨어지면서 3만 69선의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45% 오르면서 12,519 가리키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7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3,691선에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클로징벨 나우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마감한 반면에 다우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좀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 미국 증시에 대한 평가 내려주시면요. 네, 전일만 하더라도 이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좀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죠. 하지만 그날 좀 호재로 꼽아볼 수 있을 만한 게 추가 재정 부양 합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 뿐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기대감만으로 오르고 있는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오늘 장에서 좀 노출을 한 것 같고요. 이날은 다시 거센 코로나19의 확산세라든지 아니면은 재정 부양 합의 역시도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재부상하면서 나스닥을 제외한 다른 지수가 좀 하락권에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전일 급등했던 에너지 업종이 특히 좀 급락을 했고요. 경기 민감주 가치주가 성장주를 좀 언더퍼폼하면서 전일과 완전히 좀 반대 흐름이 또 나타났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금값부터 보겠습니다. 자, 금값은 지난 밤 사이 약 1.4% 정도 올랐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9천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인 부양 법안이 제시된 이후에 그 이후부터 금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경기 부양책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1.46% 오르면서 1,866.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 볼 텐데 국제 유가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에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 유가도 1% 넘게 하락을 보였는데요.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세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다 한 가지 뉴스가 더 있었는데요. 로이터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홍콩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가했던 베이징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제재를 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유가는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1.2% 내리면서 45.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내렸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에 이 부양책 합의가 진짜 되는지 지켜보자는 그런 관망 심리가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0.933%까지 내린 채 거래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를 살펴보자면 자, 이런 가운데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올랐습니다. 0.17% 오르면서 90.85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2021년 주식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결국은 코로나19 백신이 내년의 경제 정상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로직이었는데요. 다만 이번 투자 의견 상향 같은 경우에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을 바라본 이 전술적인 성격이다. 장기 전략적인 뷰는 여전히 중립이라고 블랙록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높아진 밸류에이션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이익 성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배당 지급이 다소 좀 어려운 환경 등을 이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마이크 파일, 이 블랙록의 글로벌 수석 투자 스트래티지스트는 내년이 위험 자산에 매우 긍정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2021년은 경제활동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새 출발이 기대되며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현 수준에서 그대로 좀 유지할 걸로 기대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미국과 같은 우량 기업의 주식에 집중한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추가 재정 부양 부재에도 견딜 만한 기업을 선호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섹터별로는 이 주택과 자동차 그리고 소재 등의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익스포저를 강조를 했고요. IT 역시도 하지만은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 외의 신흥국가 아시아 증시 대부분도 비중 확대 의견을 블랙록에서는 제시를 했는데요. 다만 일본과 유럽 증시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아주 강한 랠리를 보였었는데 여기에 이어서 연말과 내년까지 증시가 좋을 거라는 전망을 좀 보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역세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네, 지난 미국의 3대 지수가 11월간에 11%에서 12% 정도 상승을 했죠. 웰스파고에 따르면은 S&P 500 지수가 10.75% 월간으로 상승을 한 것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10번째로 좋았던 월간 성적이다라고 합니다. 3위가 바로 올해 4월이었고요. 그리고 그 10차례의 사례를 좀 돌이켜봤더니 6개월과 1년 후의 상승 확률도 각각 90% 정도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즉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11월의 강력한 랠리 이후에 더욱더 거세졌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죠. 웰스파고에서는 큰 폭의 월간 랠리는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시사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즉 이번 11월에는 백신과 관련된 호재가 시장의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짚었습니다. 네, 내년 증시 전반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해 줬는데요. 그렇다면 이 위험 자산 외에 타 자산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블랙록 측에서는 국채 전반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단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2개월 기준으로는 오히려 비중 축소 의견을 냈는데요. 다만 또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는 팁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채권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즉 수익률이 다소 좀 낮은 국채를 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은 인플레이션 반등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투자 등급 채권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내면서 전술적인 뷰라고 밝혔고요. 하이힐드 채권을 더 선호한다고 밝혀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익률을 좇는 전략이 더욱더 주요할 것이라고 이 블랙록 측에서는 밝히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인덱스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그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중국 주식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려야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인데요. 최근 미국은 중국 기업들 가운데 중국군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있다면서 이것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블랙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실제로 FTSE 러셀 역시 이 기업들이 12월 21일부로 FTSE 글로벌 에쿼티 인덱스 시리즈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업들은 만약에 정말 퇴출이 된다면 실제로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편입이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A주에 포함된 기업들로 중국 철도건설과 같은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하이크비전 같은 그런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날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여러 중국 기업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이런 통신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했고요. 알리바바, 징동닷컴 이런 플랫폼 기업들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별한 악재를 찾을 수 없는 가운데 이들의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봤을 때 퇴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하락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팀장님,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금융시장은 개방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중국 경제만 전 세계에서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인덱스에서 퇴출은 또 커다란 악재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재부상하고 있죠. 그 바로 계기가 최근에 또 의회에서 미국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퇴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했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리바바가 애초에 홍콩에 복수 상장한 것이 이 같은 좀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JD.com 등도 같은 방법으로 리스크를 좀 분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시각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요.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좀 미중 관계에서의 변화가 좀 미지수로 좀 꼽혀지고 있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대중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중을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에서는 좀 관망 심리가 짙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FDA 백신 자문위원회 위원이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미국 내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FDA가 오는 10일 목요일 회의를 통해서 승인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때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사가 지난달에 신청한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허용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된다면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부터는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FDA 자문단은 이 화이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토한 뒤 24시간 내에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몬세프 슬라위 백신 개발 책임자는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 미국 내 전역으로 백신 운송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내년 4월, 5월쯤에는 다시 팬데믹 이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만 이 초기 백신 물량은 상당한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미국 CDC에서 1차 접종 대상으로 선정한 의료계 종사자와 이 요양원 환자는 약 2,400만 명인데요. 과연 이들 내에서도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도 사실 지금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자, 더욱이 최근에 화이자는 원료 수급 문제로 연내 출하량을 1억 회분에서 5천만 회분으로 낮춘 상태라서 백신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보다 한 발 앞서 화이자 백신 승인을 한 영국에서는 현지 시간 8일 화요일부터 전 세계 최초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백신 개발이 아니라 백신 접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요. 백신을 맞기 시작한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증시가 어느 정도 힘을 받을 만한 또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백신 개발과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은 피부로 굉장히 이게 느껴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더욱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망으로서는 내년 4월께는 미국과 캐나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리고 영국은 이보다 빠른 3월에는 절반 정도가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경제 정상화와 그리고 일상생활으로의 회귀 기대감과는 또 별개로 기사 내용에서도 나왔지만은 백신 공급 관련된 이슈가 재부상할 가능성 정도는 저희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에어비앤비가 공모가 희망 범위를 상향 조정하면서 몸값을 높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미국 FDA와 4,44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날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인텔이 애플의 새로운 고성능 맥 전용 칩 개발 소식에 간밤에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이 예정된 에어비앤비 소식을 들고 오셨네요, 팀장님. 네, 오는 12월 10일에 나스닥 상장이 예정돼 있죠. 에어비앤비가 이를 앞두고 몸값을 올려잡았다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따르면요, 에어비앤비는 공모가 희망 범위를 56달러에서 60달러로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기존의 44달러에서 50달러 대비해서 20% 이상 올려잡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심볼명 ABNB로 거래를 시작할 에어비앤비인데요. 공모가 희망 범위의 상단의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에 30억 달러 정도를 조달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업 가치만 해도 42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인데요. 4월 팬데믹 당시 비상장 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 180억 달러는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7년 정도의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액 310억 달러를 넘어서는 엄청난 시가총액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팬데믹 당시에 어느 누구도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었고요. 이 시기를 통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좀 했고 노력에 대한 결실을 볼 시점이 임박했는데 이번 IPO에 대한 그 시장의 기대치는 어떨까요? IPO 전인데도 이미 커버리지를 시작한 IB도 좀 나올 정도로 기대감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틀랜틱 에퀴티스라는 기관에서는 비중 확대 의견과 그리고 목표 주가를 75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내년에 여행 산업이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사측 자체로 보더라도 비용 저감을 통해서 이익률을 개선하고 있는 그 노력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앞서서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숙박 공유 시장 매출 중에 온라인 비중이 60%나 된다. 여기에 에어비앤비도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에어비앤비의 글로벌 숙박 공유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38%에 달한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에어비앤비 외에도 도어대시죠. 올해 뜨거운 인기를 몰았었는데 하루 전인 현지 시간 9일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연말 IPO 시장의 대미를 장식할 텐데 올해 그 IPO 시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도어대시 역시도 지난주에 공모가 희망 범위를 75달러에서 85달러 범위에서 90달러에서 95달러 범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 역시도 기대치를 올려잡고 있다는 뜻이 될 텐데요. 양사가 제시 범위 상단 기준을 달성할 이 경우에 62억 달러 정도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12월 IPO 규모만 해도 83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이럴 경우에 2001년과 2003년의 기록을 각각 깨부술 그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로 보더라도 미국의 IPO 시장은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현재 약 한 1,400억 달러 이상이 조달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닷컴 버블 당시였던 1999년의 기록을 경신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가 미국 FDA와 계약을 체결했던 소식과 함께 지난 밤 사이 20%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른 건데요. 미국 FDA는 팔란티어와 4,440만 달러 규모의 3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암센터 최고 기관에서 약물을 평가하고 조사하고 검토하는데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이게 3년짜리 계약이고 4,440만 달러짜리 계약이기 때문에 1년에 매출로 잡히는 거는 고작 약 1,500만 달러 정도가 될 겁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16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날 주가는 20% 올랐으니까요. 시가총액이 거의 100억 달러 정도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한 11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이 높아진 거죠. 체결된 계약의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 관련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고요. 또 올해 제시했던 10억 달러의 가이던스를 더 빠르게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작용을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에게 이 정보 관련 매출은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도 정보 관련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또 이 실적 매출의 성장세를 68%나 끌어올려서 실적 성장을 이끌었던 게 바로 이 정보 관련 매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관련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이 주가에는 환호에 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요. 팔란티어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전 세계 주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는 미국의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보건복지부로 따질 수 있는 보건사회복지부와 함께 2,1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고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100여 개의 민간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3억 개의 백신이 미국에서 초스피드로 보급이 되는데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굉장한 기대감과 함께 팔란티어의 주가가 급등했는데 팔란티어에 대한 이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발표를 했던 분기 실적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가이던스 실망감 때문에 당시에 좀 부정적인 이 시장 반응이 단기적으로 나타난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 오히려 제프리스라는 IB에서는 실적 공개 후에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던스가 보수적임을 나중에 좀 입증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 이 같은 분석에 좀 부합하는 이
가이던스 달성 가능성을 굉장히 좀 높여주는 긍정적인 그런 재료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 대비 보상, 그러니까 리스크를 지는 것 대비해서 기대 수익이 좀 낮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지적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급락하기도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투자 의견과 그리고 계약 소식 등의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도 좀 노출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애플이 이르면 내년에 공개할 새로운 맥 프로세서 시리즈가 인텔의 칩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 그리고 빠른 그런 기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날 애플은 웃고 인텔은 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인텔의 주가 마감 기준으로 4%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애플은 반면에 1% 가까이 상승을 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칩 개발자들은 애플이 자체 제작한 M1 칩을 두고 자신들이 고안한 바에 따라 개발이 된다면 인텔이 가장 최근에 제시한 칩의 성능을 따라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당사는 자체 개발 칩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일부 맥 제품에 인텔이 아닌 자사의 칩을 탑재해서 공개를 했고 오는 2022년에는 인텔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온전히 이 자신들의 칩만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텔은 고객 애플을 잃게 됐는데요. 연 매출 2에서 4%에 달하는 20억 달러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는 2조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매출 손실보다 사실 더 타격이 큰 것은 인텔이 지난 50년간 쌓아온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개발 공정이나 메모리 사업 분야에서도 뚜렷한 두각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어서 인텔은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길을 좀 잃은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도 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네, 수치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애플이 자체적인 칩을 탑재한 데 따른 매출 타격은 굉장히 좀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가가 4% 정도의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불안한 좀 투자 심리를 대변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또 인텔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점 역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이 데스크톱용과 그리고 서버용 모두 AMD에 굉장히 좀 위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인텔은 내장형 그리고 AMD와 엔비디아는 외장형에 집중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두 회사에 모두 다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오펜하이머라는 IB에서는 인텔의 밸류에이션 확장이 굉장히 좀 힘들 것이다. 기대감을 좀 낮춰야 한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 이상의 손실이 난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이제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한 손실 종목 매도 확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저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